보통 이제 강연을 좀 다녔는데 한 20분에서 한 30분 정도가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말씀드릴 게 많은데 그러다 보면은 뭐 나중에 후반 가면 막 RPM이 올라가요. 예, RPM이 올라가고 막 급해지는데 오늘 80분 주셨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말씀드릴 것들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뭐 제가 지금 몇 달째 ESG 얘기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MSG가 ESG로 보일 정도가 됐습니다. MSG는 안 좋은 건데 ESG로 가자 이러면서.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인트로 들어가면서 이제 사례 중심의 얘기를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좀 지루하지 않게. 뭐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은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5월 26일 날 정말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Wake up call for big oil. 빅 오일 그러면은 이제 석유 회사, 이제 슈퍼 메이저라고 보통 얘기하는 6개 회사거든요. 뭐 엑슨 모바일, 그다음에 뭐 쉐브론, 여기 있는 로얄 더치 쉘, 이런 회사들을 빅 오일인데 외신에서 웨이크업 콜이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그날 두 가지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는 로얄 더치 쉘. 이게 사실 검색을 해보면 영국 플러스 네덜란드 회사. 본사는 영국에 있는데, 회사는 영국 회사인데 본사는 헤이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이 회사가 이제 2위죠? 2위? 엑스모빌이 제일 크고요. 근데 네덜란드 법원에서 2030년까지 이런 탄소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5% 줄여라. 근데 이 45% 안에는 자체 공장뿐만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탄소 배출 얘기가 나오면 스콥 1, 스콥 2, 스콥 3를 얘기합니다. 스콥 1은 내 공장에서 나온 탄소 배출량. 스콥 2는 내가 쓰는 에너지를 만드는 밖에 회사에서 탄소 배출. 스콥 3가 상당히 큰데요. 그게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소비자, 이 유통 과정이나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까지를 스콥 3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내 탄소 배출만 줄이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뭐 공급 체인에서 발생하는 걸 다 줄여줘야 되는 부담들이 큰데, 이게 지금 보면은 자체 공장하고 납품 기업, 소비자까지 다 줄여라.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던졌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판결문의 일부를 제가 인용했는데, 기후변화가 인권과 모든 사람의 삶에 중요한 얘기, 뭐 저희 다 아는 얘기죠. 근데 의무를 위반했다. 그래서 기후변화의 영향이 쉘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원이.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은 정부가 규제하고 뭐 시민단체가 항의하고 이런 거는 많이 봐왔지만, 법원이 탄소 배출량을 줄여라 하는 거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 항소했는데 지금 이제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는 거는 전 세계 숫자가 좀 엇갈리는데, 저는 외신을 보다가 미국에서 전체 기후변화 소송이 1,400개라고, 어제 또 자료를 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4,000개 정도 지금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ESG 관련해서 소송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뭐 법무법인 입장에서 보면 큰 시장이 열리고 있는 거지만, 기업들이 입장에서 보면 리걸 리스크가 그만큼 커지는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같은 날, 이게 포인터가 같은 날 엔진 넘버 원, 굉장히 작은 헤지 펀드입니다. 그리고 엑슨 로얄 더치 쉘, 그다음에 이제 세계 최대 석유 회사죠. 그게 이제 지분율 0.02밖에 안 되는데, 같은 날 뭐 다윗이죠. 골리앗 엑슨모빌에 그 전부터 계속 요구를 해왔거든요. 니들 이 탄소 집중적인 집약적인 산업 구조 모델을 바꿔라.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이사 넣겠다 해가지고 4명인가 5명을 제시했는데, 0.02밖에 안 가진 헤지펀드가 3명을, 처음엔 2명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직계하면서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탈탄소 전략을 요구해서, 굉장히 이사가 12명인가 그렇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자산운용사들이 다, 아니면 연금들이 다 손을 엔진 넘버 원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여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교원연금이죠, 미국의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이고, 또 뉴욕의 연금. 그 다음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2위 뱅가드. 이런 회사들이 다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탈탄소 전략을 요구하는 헤지펀드가 임명한 사회이사가 세계 최대의 정유회사 12명이라고 치면 4분의 1을 차지하고 들어간 겁니다. 굉장히 그 두 가지가 같은 날이 있었어요. 5월 26일 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앞으로 그 화석연료 산업이 이제 직면하게 될 상황,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계속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쉐브론 슈퍼메이저 빅 오일 6개 중에 하나인데, 정기 주총에서 이거는 이제 회사가 자체로 온실가스 추가 감축안을 올렸는데 61%가 찬성합니다.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즈음에서 이제 국제에너지기구가 2050,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탄소 중립, 그러면은 이제 배출한 양과 흡수한 양을 해서 똔똔 네트로 할 때 똔똔 가자 이거지 않습니까? 그 탄소 중립 보고서를 내는데 신규 화석 연료 공급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즉시 중단하라는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런 분위기들이 지금 국제적인 큰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혹시 여러분 이런 소식 뭐 잠깐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상세하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사례거든요. 이제 정책으로 그냥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프랑스 가장 먼저 시작된 움직임이 프랑스 하원에서 프랑스가 좀 기후변화에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나라인데 열차로 편동 2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의 비행기 운항을 중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제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 같고 정책으로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1인당 탄소 배출량을 봤을 때 비행기가 열차의 77배, 그러니까 비행기가 사용하는 연료가 우리 말하는 기후변화에 굉장히 해악이 큰 연료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을 사회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파리에서 리옹, 파리에서 낭트 이런 노선들이 이제 폐지가 되고 열차를 증편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전해에 이미 오스트리아 에어라인이 빈에서 짤츠부르크 노선을 폐지하고 열차를 증편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게 시민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편한 의사결정이잖아요. 근데 시민단체들은 더 와그락을 때 편도 2시간 반이 뭐냐? 편도 4시간 정도는 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보면서 흥미로웠던 점은 이 자체가 주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저런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구나. 우리는 이런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 뭐 이런 데 대한 좀 흥미로움, 놀라움, 부러움 뭐 이런 것들이 섞여서 이런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고요. 다음은 좀 시원한 그림, 뭐 제가 경품을 걸면 좋겠습니다만은 뭐 경품을 걸 수 없는 관계로 질문만 드리면 이 사진이 어디이겠습니까? 틀리더라도 호응이 좀 있으면 제가 재밌을 텐데. 미국이고요. 플로리다 해변입니다. 왜 이 사진을 걸었냐면요. 지금 플로리다를 중심으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여러분들 이제 해수면 상승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누적적으로 지금 이렇게 93년부터 쭉 해서 지금 얼마죠? 한 9cm 정도 올랐다고 그러고, 지난 세기에 한 30cm 정도 올랐다는 거죠, 해수면이. 그렇게 되면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게 이제 해변에 있는 건물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수면이 높아짐에 따라서 홍수. 최근에 그 플로리다 건물 붕괴 사고도 지금 뭐 정확한 원인은 규명이 돼야 되겠지만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지반이 약화되면서 그랬을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수면 상승의 영향이 그만큼 심각하다. 특히 홍수. 그래서 이게 펜실베니아 대학 교수가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2018년부터 이제 해수면이 본격적으로 좀 올라가는 뭐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제가 본 외신 기사로는 해수면에서 상승이 따른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 마켓 프라이스가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 가격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7%. 제가 어제 한번 준비하면서 이쪽 봤더니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 교수들이 하는 거는 한 5 내지 10%. 뭐 거의 비슷하죠. 벌써 마켓 프라이스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추상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이
지금 이 사례를 소개시켜드리는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리스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파이낸스 타임즈에 나온 걸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이 지금 색깔이 진할수록 해수면 상승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들이고, 특히 이제 중국의 산업지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구매력 기준입니다. 2019년 기준 GDP로 봤을 때 수조 달러 위험이고, 특히 상해 지역이 이제 크다 이렇게인데, 수조 달러면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GDP가 1조 6천억, 뭐 600억 달러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조 달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규모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쪽도 뭐 좀 항저우, 그래서 알리바바 있는 지역도 좀 영향을 받고, 특히 이제 상해 지역은 집중적으로 뭐 산업단지들이 쭉 있잖아요. 경제, 기술, 뭐 개발지구 이렇게 쭉 받고,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데가 상해, 뭐 여기 여러분 많이 아시는 항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추상적으로 기후 변화를 자꾸 얘기하고 있지만, 뭐 ESG 얘기는 조금 더 폭넓게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영향들을 받게 되는 리스크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게 시장에서 굉장히 이미 반영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급한 어젠다가 되고 있는 거죠. 이제 ESG로 들어가겠습니다. ESG 그러면 이제 워낙 많이 들으셔서 그냥 핵심만 간략하게 뭐 환경, 사회, 지배 구조 이제 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자꾸 거슬리더라고요. 이렇게 신문들 볼 때마다 환경, 사회, 지배 구조,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인데 이게 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environmental로 쓰는 데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environmental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ESG가 보통 쓸 때는 ESG issues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식어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이제 ESG, 환경과 사회 지배 구조를 기업 경영, 또 투자에서 중시하는 얘기는 그 전부터 쭉 나왔는데, 그 당시 여기 여러분 보시죠. 2006년 4월에 이제 중요한 행사인데, 이게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코피 아난이 그 전부터 쭉 주도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 3,000개 이상 기업과 이제 투자 기업들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책임 투자 원칙,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이 원칙을, 이 6가지 원칙을 마련을 하고, 이게 그 이후로 이제 투자기관들이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 원칙으로 많이 반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요. 여러분들 요즘 이제 책임이란 말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책임 투자, 뭐 책임 국가, 이게 책임이 들어갈 때는 항상 ESG랑 관련이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여러 가지 6개 원칙인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만 추려보시면은 투자하는 과정에서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통합해서 보겠다. 이거 잘하는 기업 중심으로 원칙은 이렇게 이 당시 정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구체적인 실행이 막 좀 적극적으로 된 건 최근의 일이지만 한 10년 이상 지난 일인데, 이 당시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투자 대상 기업이 요즘 많이 얘기되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적절하게 공시해라, ESG를 공시해라. 그래서 기업에 계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ESG 공시는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라는 걸로 지금 우리가 아는 뭐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와는 별도로 이렇게 다들 내고 있죠. 뭐 아직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공시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 업종 내에서 이런 책임 투자 원칙, ESG를 중시하는 원칙이 수용되고 실행되도록 촉진하겠다. 그래서 시발점이 2006년 4월인데 이제 이게 좀 선언적인 의미로 쭉 얘기가 되다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이제 실행력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뭔지는 그래도 한번 정의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많이 혼선이 있잖아요. 헷갈리시고. 왜냐하면 여기 나온 이 기준이 뭐 숫자가 좀 엇갈려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 400개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많은 걸,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많다 보니까 어떤 기관에서는 A 플러스를 줬는데 뒤에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평가기관은 C를 줘요.
그럼 뭐 어디에 맞춰서 하라는 얘기냐? 뭐 이런 데 대한 지금 문제 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과외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드려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지표들을 잘 찾아서 그거 중심으로 잘하면 된다. 그게 이제 그 SASB라고 이제 회계표준위원회라고 세계적 유명한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제 머티리얼리티 테스트 매트릭스를 가지고요. 내가 중요한 걸 찾아내는 그 매트릭스가 있어요. 그걸 쭉쭉쭉 하다 보면 우리 기업에는 이게 중요하구나, 이게 중요하구나. 그런 걸 찾아내서 하는 게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 이걸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준이 많기 때문에 저는 IMF 기준을 좀 해서 소개를 드리면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뭐 기후변화의 탄소, 온실가스 배출이라든가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게 쓰는지죠. 물, 토지를 쓰는지, 그다음에 독성, 폐수, 뭐 폐기물질, 쓰레기 관련 문제,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를 얼마나 하는지. 주로 이제 지금은 이제 환경 관련 이슈가 중요하죠.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리 기후 협약 이슈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제 좀 많이 들은 탄소 중립. 뭐 저희 나라 세계 대부분 나라들이 2050년까지,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2060년으로 좀 유예를 해줬죠. 근데 이제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는 조금 당혹스러운 면이 있죠. 사실은 탄소 중립을 얘기하지만 걱정되는 면은 사실은 이거거든요. 정점에 갔는데 언제 갔느냐? 탄소 쓰는 이용량을. 그 정점부터 2050년까지 기간이 얼마가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유럽연합은 정점부터 2050년까지, 그러니까 60년. 유럽연합은 이미 줄여오고 있어요. 60년이니까 조금 여유가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언제가 정점이냐면 2018년이 정점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은 60년 동안 줄이면 되는 일을 우리는 32년에 줄여야 되니까 사실은 쉬운 문제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는 제조업이 강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탄소 노출의 정도를 통계로 보면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철강, 시멘트 뭐 다 크거든요. 그래서 이 32년 간단한 문제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이제 그 영국 코넬에서 G7 그래서 코넬 컨센서스 해가지고 이제 그 탄소 배출 줄이는데 합의가 있었는데 이 올해 11월인가 이제 글래스고에서 COP 26 그게 이제 기후 변화 관련 당사자 회의 그래가지고 26은 26차 회의라는 거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중간 목표를 제시한 게 불충분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2050년까지 가기로 해놓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중간에 어떻게 갈래? 2030년 어떻게 갈래? 이거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2030년 제시하는 목표가 낮아서 그거를 대통령도 이번 회의에 갔을 때 더 진전된 안을 내놓겠다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기업들한테는 구체적인 부담으로 오게 되는 거죠. 속 시원하게 확 줄일 수 있으면 좋은데 다들 그런 고민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다음에 뭐 알리는 이제 재생에너지, 내가 필요한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쓰겠다. 그 알리백에 가입하는 기업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 이제 사회는 뭐 근로자 안전 이슈라든가 뭐 다양성, 얼마나 여성 다양성, 뭐 외국 같으면 인종의 다양성, 그런 거, 그다음에 뭐 CEO 급여 대비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의 배수, 뭐 그런 얘기들, 그다음에 생산물의 안전, 요즘 많이 나오는 데이터 보안, 프라이버시 문제.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협조, 뭐 시민사회와의 소통, 전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얘기지만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 이슈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해관계자 좀 많이 들으시잖아요. 이해관계자는 뭐 고객, 거래기업, 지역사회, 뭐 그다음에 뭐 주주, 뭐 이런 기업과 관련돼 있는 이해관계들 얘기하죠.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그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배구조는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 이사회 구조가 독립화되어 있는 이 사회 안에 뭐 ESG 전문가가 있는 여성들이 몇 명 있느냐, 그다음에 뭐 경영진의 보상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다음 부패 문제가 말씀 투명성의 문제, 공정거래법 잘 지키느냐, 세금은 잘 내느냐, 뭐 이런 이슈가 있어서 기업의 리더십과 내적 통제인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볼 이슈가 우리는 지금 ESG를 그냥 다 동일한 가치로 이렇게 지금 보는데 사실은 지금 당장 보면 환경 이슈가 너무 중요하고 또 국가에 따라서 틀립니다. 미국은 저기 블랙 라이프 매터스 그 프로이드 사건 벌어졌을 때 인종 이슈가 굉장히 부각이 돼서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또 이 사회 이슈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흑인이 경영하는 은행으로 내 자산의 뭐 얼마를 옮기겠다. 그래서 흑인들을 많이 지원하겠다. 이런 것들을 잘하는 기업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이루어진다 보니까 미국은 S도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S 중에서 안전 문제, 근로자 안전 이슈가 굉장히 크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지배구조 이슈는 좀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좀 뒤로 미뤄진 부분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고 제 생각에도 정말 중요한 거는 G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왜냐면은 여기 다 기업에 계시고 아시겠지만은 결국은 ESG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 그 의사결정 구조가 잘 돼야 ESG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지배구조가 좋아야 ESG의 개선이 이루어진다 해서 결국 중요한 거는 ESG, G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앞에서도 이제 CSR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그게 어떻게 다를까? 뭐 이런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아서 되게 흐름을 보면 이제 CSR로 오다가 2011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많이 쓰는 스왓 뭐 분석 있잖아요. 강점, 약점, 기회, 위협. 뭐 이거 만든 마이클 포터 전략 하시고 이제 CSB 공유가치 창출 이런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지금 ESG로 왔는데 CSR은 이제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사실은 뭐 이익을 일단 낸 다음에 난 이익을 가지고 사회적 공헌 활동하고 이제 마이클 포터가 얘기하는 건 그냥 평판 개선을 위한 거다. 그리고 CSR은 여러분 지금 기업 조직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비핵심적 활동이잖아요. 뭐 CSR을 기업의 중추 조직으로 가져간 회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뭐 기획이 있고 재무가 더 세고 CSR은 그냥 평판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헌 활동. 근데 이제 2011년에 마이클 포터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가치사슬 전반에 이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요즘 SK가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기업의 가치는 저절로 창출된. 예를 들어서 네슬레 같은 기업이 원두를 이제 수입할 때, 실제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농민들을 재배 방법도 돕고, 뭐 금융적인 지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품의 품질이 좋아지고, 또 거기 현재 있는 그 아프리카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다 보니까 나중에 네슬레의 매출도 늘고 그래서 CSB, Shared Value, 공유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쭉 진행되어 왔는데 뭐 CSB는 그렇게 인기를 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주로 CSR 흐름을 왔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2011년에 마이클 포터가 얘기했던 그 공유 가치, 사회적 가치가 바로 ESG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그러니까 그 사회적 기업들이 추구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CSR은 비핵심 활동이잖아요. 일단 이익을 내놓고 나중에 이렇게. 근데 지금 ESG의 기본 컨셉은 구체적으로 경영의 전 과정에 ESG를 구현해라는 겁니다. 전략부터 다 들어가라는 거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CEO가 진정성 있는 의지를 가지고 추구하지 않으면 종전에 CSR 하듯이 이렇게 뭐 그냥 홍보 중심으로.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ESG는 마라톤 경기고 위원회를 만들었다는 홍보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ESG는 장기간 꾸준히 CEO나 이사회 또는 구성원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쭉 할 수 있을 때 그게 실현되고 구현되는 거지 홍보로 완성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후변화가 아무래도 중요한 이슈에서 한번 우리가 지금 현재 어느 시점에 ESG 중에서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보면은 이게 이제 미국에서 나온 자료인데 여러분 다 아십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2015년에 그 파리 기후 협정 나중에 미국은 탈퇴했다가 지금 다시 복귀했죠. 했습니다만은 그때 합의된 게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일로 가자는 거죠. 그래야 온난화를 좀 억제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산업화 이전에 산업화를 언제를 얘기하느냐? 시기적으로 보면 1850년에서 한 1900년도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느냐? 이대로 가면 2100년에 한 3.5도 정도 올라가는 거죠. 어떤 재앙이 올지 많이 우려되는 거죠. 특히나 지난 4년에 트럼프가 이제 빠져나오면서 미국이 이 부분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지금 이제 현재 정부들이 각국 정부가 약속하고 있는 게 이제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올해 말에 아까 말씀드린 COP26 회의에서 이쪽으로 근접시키기 위한 이제 노력들을 좀 많이 할 거고요.
여기 이제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걸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블룸버그에서 만든 건데요. 뭐 해수면 상승 때문에 이제 저지대는 못 산다.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얘기하는데 식물이나 동물들이 많이 사라질 거다. 30%. 그 다음에 가뭄이 많이 발생해서 뭐 이건 굉장히 물과 식품이 희귀해질 거다. 그 다음에 매년 25만 명 정도가 더 죽는다. 그 다음에 적도 지역은 사람들이 못 살게 된다. 그리고 이제 뭐 GDP 2%, 미국 GDP 2% 정도가 날아간다 이건데 지금 여러분 몰디브 아시잖아요. 몰디브가 거기가 지금 이런 얘기 나와요. 플로팅 시티. 잠길 것 같으니까 아예 물에 뜨는 도시를 만들자. 네. 뭐 이건 굉장히 구체적인 리스크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ESG는 그동안에는 2006년에 나온 얘기잖아요. 그럼 그동안에는 그냥 대략 좋은 얘기인데 하면 좋고 뭐 안 해도 그냥 그렇게 갈 수 있는 거. 근데 지금은 뭐 이제 필수 조건이라고 이제 안 하면 안 되는 거. 왜 그러느냐? 이제 그 이유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은 ESG, 환경사회 지배구조는 재무제표랑 별도로 이렇게 되니까 비재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왜 비재무냐 이런 재무 리스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번에 우리 팬데믹도 겪었지만 겪으면 어떻게 돼요? 공급체인 다 무너져버리고 기업의 구체적인 재무적 가치를 훼손시키거든요. 그래서 결국 비재무가 아니라 재무 리스크다 ESG는.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 드레스 코드라고 하죠. 뭐 우리 파티 갈 때 복장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못 들어가듯이 ESG라는 가치에 충실하지 못한 평가가 나쁜 기업들은 이제 뒤에 쭉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게 상장사 비상장사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글로벌 비즈니스 하기 좀 힘들어지고 수출하기 좀 힘들어지고 자금 조달할 때 돈을 빌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금리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소비자들이 외면하거나 신용 등급이 낮아지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드레스 코드를 갖추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 말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금융기관들부터 시작해 투자자들부터 시작했는데 구체적인 움직임들을 보면 이 상장 비상장을 가리지 않고 이거 안 해가지고는 비즈니스 제대로 하기 어렵겠네 이런 지금 판단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왜 그러느냐? 첫 번째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팬데믹 계기로 이제 우리가 환경이 잘못되면 어떤 재앙이 몰려오는지 보통 저희가 이제 회색 코뿔소 블랙스완 얘기는 많이 했죠. 나심 털러브가 예측도 못했는데 갑자기 오는 걸 블랙스완이라고 하는데 기후변화 같은 건 블랙스완이 아니고요. 회색 코뿔소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코뿔소가 참 멀리 있으니까 나한테 공격을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알면서도 내버려 두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나한테 확 달려오기 시작하면 내가 위험해지는. 그러니까 아는데도 대응을 안 하면 큰 재난으로 온다. 그걸 이제 회색 코뿔소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위기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15년에 이제 뭐 교토 의정서를 통해서 이제 파리에서 196개국에서 발효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1.5도 이내로 제한하는데 이제 미국이 탈퇴했다가 바이든이 이제 복귀했죠. 뭐 이건 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부상.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영학이나 경제학에서 기업의 목적은 뭐냐?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거다. 그게 작년이 좀 의미 있는 해였어요. 1970년도에 밀턴 프리드만이 시카고 학파의 태도인 뉴욕 타임스의 프리드만 독트린이라는 칼럼을 씁니다. 읽어봤는데 그래서 이제 다 아시죠, 이거는? 프리드만이 회사는 그냥 주주이익 극대화하면 되는 거지 뭘 다른 거 할 필요 없다. 그건 이제 다 상식으로 알고 계시는데 근데 사실은 그때 글을 읽어보면 동의 안 되는 부분도 꽤 있어요. 지금은 굉장히 상식적으로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회적 책임활동 기업들 보고 그거 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사회주의자라고 프리드만 얘기합니다. 그 글을 보면. 그러니까 그 당시는 먹혔던 얘기인데 지금은 너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그것조차도 뭐 기업들을 보고 교육 지원하라고 그러는데 이거 웬 공산주의적인 발상이냐 이런 얘기들 해요. 프리드만이. 그게 이제 그래서 작년이
2020년이니까 프리드만 독트린이 나온 50년 되는 해였어요. 상당히 의미 있는 해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쪽 시장을 중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해였습니다, 작년이. 근데 이제 2019년 하반기에 상당히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의미 있는 선언이 나오죠. 우리나라 이제 정경련이나 경총, 뭐 정경련이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대기업 중심이니까 180 그 BRT 정경련에 해당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미국의 재계 단체가 있고, 여러분들 다 아는 뭐 팀쿡,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죄송합니다. 다 들어 있습니다. 원래 181개 기업이 서명했는데 나중에 2개 기업이 늘어나죠. 183개 기업이 서명한 게 주주자본주의 종언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기반입니다. 사실은 한 2, 3년마다 계속 기업의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쭉 해왔어요. 근데 그동안에는 주로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얘기해왔는데 주주유 자본주의의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NGO라든가 어떤 뭐 진보적 정당이 주장한 게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정경련이 이걸 얘기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많이 끌었던 거죠. 주목을. 내용을 보면 핵심은 이렇습니다. 뭐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고객에게 가치 전달, 근로자의 투자, 거래기업을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대우한다. 지역사회 지원, 주주를 위해 장기적 가치 창출.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주목을 끌었을까요? 첫째, 그동안에는 이해기반 주주해왔거든요. 주주. 그리고 되게 단기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해왔죠. 왜냐하면 CEO들이 오래 못 가니까. 근데 보시면 주주 순서가 맨 마지막이죠. 1등이 고객으로, 2위가 근로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장기적이라는, 주주는 장기적 가치로 가겠다. 그러니까 그동안 얘기해왔던 맥락하고 많이 다른 얘기를. 그러니까 미국 재계가 이제 왜 이렇게 했느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그 신자유주의에서 양극화 심화로 해서 뭐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대중의 불만도 커지고 그게 민주당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위반되면서 제도화될 것 같으니까 이럴 바에는 우리가 앞장서서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런 게 이제 평가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 또 비판하는 측에서는 이게 이제 하버드 로스쿨에서 나온 연구인데 그때 이제 쭉 참여했던 기업들한테 설문을 해서 보냈더니 48개 기업이 응답을 했어요. 응답 비율도 낮죠. 근데 47개, 한 개 기업 빼놓고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고 CEO가 이거를 서명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정책으로 택된 건 아니고 그냥 CEO의 의지 아니냐. 그래서 쇼냐, 실제 실행 의지냐, 뭐 이런 데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2019년 하반기 이후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이제 중요한 국제적 어젠다로 되고, 세계경제포럼의 클라우드 슈버빅을 받아서 지금 적극적으로 전파시키고 있죠. 그리고 이걸 반영하는 이제 회계적인 도구까지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ESG가 왜 중요해요? 세 번째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조금 상징적, 추상적 선언의 이슈인데 실행력이 생겼다. 이거 진짜 할 것 같네? 왜?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7월 9일 날, 2020년 7월 9일 날 제가 알기로는 펜실베니아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주자본주의를 끝낼 때가 됐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가자는 거를 바이든이 주장을 하고요. 또 민주당 내에서 뭐 여러분 아시는 버니 샌더스, 워런 버핏, 엘리자베스 워런 이런 사람들이 좀 적극적으로 지금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얘기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미국 재계가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할 수 있는 실행력이 생겼다.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 쪽에서 ES 쪽에서 구체적인 정책들이 실행됩니다. 파리 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하죠. 그 다음에 ESG 하면은 이제 유럽연합이 쭉 주도적으로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바이든이 들어오면서 ESG 관련 공시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구체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가 지금 ESG 공시에 관련된 규정들을 만들기 위한 이제 그 작업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그 바이든이 이제 여러 가지 행정명령들을 내는데 그 기후변화가 뭐 여러분 처음에 보셨죠? 뭐 그 저기 반도체에서 뭐 한 5개인가? 5개 그 핵심 것들에 대해서 공급망을 점검해서 보고서가 최근에 나오기도 했고, 또 최근에는 기후변화가 공공 및 민간 금융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해라. 행정명령을 냈고요. 조금 더 눈에 띄는 건 이겁니다. 이건 아주 최근 얘기입니다. 하원에서 상장사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ESG 공시 단순화 법안을 얼마 전에 통과시켰어요. 6월 16일. 그래서 이게 이제 상원에서 통과되느냐가 변수긴 한데 지금 상원도 지금 누구죠? 해리스까지 하면은 민주당 우위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 법안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ESG를 기업의 전략하고 경영 공급업체에 반영할 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EU의 움직임에 미국이 이제 같이 맞장을 이렇게 박수를 치는 이런 이제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행력이 생겼다. 선언만 하는 게 아니라 세계 경제의 큰 세 개의 축이 미국, EU, 중국이라고 본다면 미국, EU가 손잡고 적극적으로 이 얘기는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하면 안 되는 건데 왜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이제 하늘색으로 한 것들은 외부의 압박입니다. 이것 때문에 안 했다가는 내 드레스 코드를 안 갖추면 이거 글로벌 비즈니스 하기 어렵겠네 하는 판단을 하게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것만 의식하고 ESG를 하는 기업들은 이제 A, B로 보면 이제 B로 보게 되고요. 중요한 거는 ESG 안에 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 A까지 가는 기업들은 뒤에 그 기업 사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전향적으로 이용을 하죠. 그래서 ESG 이렇게 잘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착한 기업, 따뜻한 자본주의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좀 이른 아침이고 딱딱한 얘기다 보니까 좀 근데 사실 ESG 얘기하면서 이렇게 조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MSG 외에는 별로 저도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50분까지니까 이제 한 40분 RPM을 올려야 될지는 조금 이따 판단해 보겠습니다. 조금 빨리 가죠. 투자자들이 시작한 거잖아요. 아까 책임 투자 원칙. 그래서 이제 금융 리스크나 투자 리스크를 본다. 왜냐하면 ESG가 문제가 된 내가 투자한 기업의 기업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녹색이 주로 ESG 펀드 규모 커지죠. 이제 주식 중심으로 쭉 커지고 있어요. 아직은 이제 픽스드 인컴이라는 이제 채권인데 아직 그렇게 비중이 이것보다 높지 않고 주식이 많고요. 근데 이제 사실 블랙록이 이제 이게 선두주자잖아요. ESG. 그래서 레리 핑크가 이제 매년 그 투자한 회사한테 CEO 서한을 보내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투자하고 있죠. 그래서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하지 않은 기업 경영진 책임 묻겠다, 투자해서 배제하겠다. 여러분 기업에 계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굉장히 큰 압박이잖아요. CEO들이 퍼포먼스 평가할 때 주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블랙록이 빠진다? 주가 그냥 확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큰 압박인 거죠. 그리고 이게 레리 핑크가 왜 중요한 사람이냐면 지금 레리 핑크 휘하에 있던 사람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주요 포스트에 한 2~3명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주총에서 이렇게 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환경도 99건 하다가 이렇게 12% 늘어났고 지배구조 13%, 사회 24%. 이렇게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환경 문제는 역시 일본이나 미국인데 이제 지배구조 이슈는 유럽에서 유럽 미국에 많이 제기를 하고 사회 이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에서 그래서 국제적인 흐름이 있고 이제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올해부터 이제 ESG 기준을 적용하는데 내년부터 전체 자산의 50% ESG로 하겠다. 어떻게 보세요? 의욕치라고 보는데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자산의 50%를 할 정도의 종목이 존재할 거냐 이런 또 이슈도 있을 수 있거든요. 굉장히 의욕치. 그다음에 이거 그대로 결축할 수 있을까? 전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좀 제기하기도 해요. 그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요즘 ESG 행동주의라는 얘기가 보통 우리가 행동주의 하면은 SK 소버린 사태처럼 단기적으로 주가 압박해가지고 경영 배당하고 이렇게 쭉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익 취한 다음에 빠지는 그게 보통 얘기하는 쇼터미즘에서
단기 실적주의를 더 가속화시킨 요인이 됐다 그러는데 요즘 나온 ESG 행동주의는 그 얘기입니다. 이 봐가지고 ESG 못하고 있으면 이거 고쳐, 환경 고쳐, 사회 고쳐, 아까 엔진 넘버원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주가 기업의 장기적 가치를 제고하는 쪽으로 같이 참여해서 압박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 주주 이익을 실현하는 쪽으로 이걸 ESG 행동주의라고 하고요. 밑에 얘기는 조금 복잡해서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투자자 움직임 말씀드렸고, 이제 정부 규제들이 강화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정부 규제의 모범은 유럽연합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때부터 근로자 수 500명 이상 기업들은 환경, 인권보호, 반부패, 사회적 책임, ESG죠. 이거를 공개 의무화했고, 또 올해 3월부터는 역내 모든 금융회사 ESG 공시 의무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유가 앞서갑니다. 이 밑에 있는 이 텍소노미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활동이 친환경이고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그게 예를 들어서 뭐 국민연금이 전체 자산의 50%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건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이제 이런 걸로 보는 거예요. 뭐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을 하느냐, 기후변화 적응은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해수면이 높아지는데 뚝을 쌓느냐, 예를 들면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 다 아시는 내용들. 뭐 이건 상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유가 쭉 앞서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영향을 가장 이제 많이 받게 될 게 이겁니다. 기업 공급망 전 과정에서 환경과 인권 침해 활동 여부를 보고하고 개선하고 안 하면은 벌금 부과하고 피해 보상 내용의 입법 권고안을 이게 지금 입법 권고 이게 EU에서 통과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EU 안에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하거나 또는 EU 기업들과의 공급망 안에 들어가서 뭐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은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은 페널티 주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무역협회에서 좀 비상에 걸렸어요. 국내 기업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라서 이거는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EU 흐름 하나하고 여러분 뭐 탄소 국경 조정세 탄소 배출 잘 안 한 기업한테 관세 물리는 거 이 두 가지가 이제 일종의 그린 보호 무역으로 이제 부각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국내 기업들이 많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이슈고요. 미국 얘기는 좀 드렸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사실 저는 처음부터 생각을 했는데 요즘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환경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뭐 인권 존중하기 위해서 ESG를 하는데 저는 지금 그게 조금 보이는 듯해요. 이게 지금 글로벌로 보면은 지금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패권 경쟁인데 이거 일단 기술 쪽에서 압박을 하잖아요. 압박하는데 이게 미국과 EU 입장에서 보면 ESG가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로 만들어가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아주 좋은 툴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이 중국 환경 문제 있잖아요. 지금 탄소 중립하는 것도 2060년으로 10년 연장이 된다. 그 다음에 S 문제, 인권 문제 이런 거 지금 중국 잘 안 되잖아요. 지배구조 투명성 잘 안 되잖아요. 마윈 뭐 그냥 얘기하니까 그냥 없애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당장은 이제 탄소 국경세를 부과해서 하는 그린 보호무역주의가 이렇게 되겠지만 큰 틀로 보면 아마 올해에서 내년부터 이거 국제질서화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강해지고 이거는 지금까지 흐름으로 보면 미국과 EU의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질서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구체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있고요. 최근에 미국 내에서 트랜스어틀랜틱 클라이밋 얼라이언스, 그러니까 환태평양인가요? 환대서양 기후 동맹 얘기가 나오고 그게 뭐냐면 미국과 EU예요. 이런 것들을 같이 해가지고 국제적 기준 우리가 만들어버리자. 그래서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 좀 잘 살펴볼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지금 여러 가지 뭐 룰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회계 기준이 만들어지고 뭐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지금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뭐 세계경제 포럼이 이런 룰을 만든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죠. 이게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처럼 국제적인 룰로 만들어져서 받을래 말래 하는 시점에 가면 이미 우리 목소리를 넣기는 느리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적인 회계 기준이 만들어지고 이런 룰이 세팅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국익을 대변하는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사실은 우리가 따라가기 힘든 것들이 많잖아요. 제조업이 강한 나라니까.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잘 주시하면서 정부가 잘 대응해 줄 필요가 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조금 많이 지금 없거든요. 나중에 차 떠난 다음에 손 흔드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냥 ESG 좋은 거니까 막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룰이 만들어져가지고 받을래 말래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오기 전에 잘 대응하자. 왜냐하면 이게 국제적인 패권 질서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뭐 좀 얘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30분이니까 이제 조금 RPM 높이겠습니다. 뭐 국내 규제는 여러분 뭐 이미 저희 사실 지금 현재는 규제가 별로 없고요. 2025년부터 한 2조 정도 되는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여러분 이제 두 가지 축으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공시가 재무제표하고 별도로 되는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사실 들어가서 보면 이해하기 힘들어요. 또 매년 달라지니까 비교도 힘들고. 그래서 지금 국제적 논의는 이게 뭐냐? 차라리 재무제표 안에 넣어라. 개량화시켜서. 이제 그런 논의까지 가 있는 거거든요. 두 축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 상장사만 할 거냐? 코스피만 할 거냐? 그러니까 코스닥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비상장사, 그다음에 공공부문은 ESG 관련해서 뭐 추가하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산자부에서 KESG 하니까 이거에 대한 또 그 반론도 많아요. 지금 가뜩이나 뭐 기준이 400개가 된다는데 그리고 국제적 룰로 어차피 만들어지면 따라가야 될 텐데 뭐 KESG 하면은 뭐 우리끼리 해가지고 되겠냐 결국은. 그래서 KESG에 대한 좀 반론도 좀 있고요. 이런 건 잘한다고 생각해요. 조달청에서 이제 공공조달과 할 때 ESG 잘하는 기업들을 조달을 우선하겠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서울시 구청 협의회에서 여러분 뭐 도금고, 도가 운영하는 자산을 주로 많이 하는 도금고, 시금고 있고 또 구금고가 있거든요. 각 구청의 자산을, 그러니까 캐시를, 예금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해주는 금융기관 하나를 선정하죠. 구금고 선정할 때 ESG 보겠다. 이제 공공 부분에서 이제 민간의 변화를 유도하는 거죠. 이제 지금 이제 투자자 규제인데 이제 금융기관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샌프란시스코 FRB가 쓴 것처럼 이게 기후변화, 이게 금융 리스크다. 결국에 그 문제가 생기면 뭐 경제성장도 둔화되고 생산에도 문제가 되고 가계자산, 기업자산 가치도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빌려줬는데 이게 기업이 여기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내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심사할 때부터 잘 보겠다. 이거 ESG 잘하는 기업들, 잘못하는 기업에는 안 빌려주거나 금리를 높게 받거나 리스크가 크니까 금융기관들이 지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눈에 띄는 움직임이 22 유럽연합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그러니까 시중에 돈 풀 때 녹색 채권만 사들이 지금 뭐 우리는 그게 안 돼 있습니다만 미국하고 EU는 회사채 매입도 해주잖아요. 매입해서 돈을 푸는 거죠. 그럴 때 그린 사업에만 투자되는 그 채권, 그 자금 조달을 하는 녹색 채권만 사들이겠다는 방안을 검토했고 국내에서 보도가 많이 안 됐는데 영란은행이 최근에 중요한 의사결정합니다. 여러분 통화정책의 목표는 보통 물가 안정이죠. 미국 같은 경우 물가 안정하고 고용 안정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물가 안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 안정을 넣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세계 중앙은행 중 처음으로 환경의 지속 가능성과 탄소 중립이 중앙은행의 목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예요. 오염물질 배출기업이 발행한 채권은 안 사겠다. 네. 뭐 이 정도 되면 뭐 어찌됐건 이게 ESG 잘해서 이익을 내든 못하든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제 판단들이 자꾸 오는 거죠. 이제 금융기관들이 이제 뭐 그래서 뭐 적도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만 이런 뭐 환경이나 인권 침해 문제가 생기면 자금 지원 안 하겠다 이런 거고요. 뭐 탈석탄 최근에 이제 석탄 쪽에는 신규로 자금 지원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신용평가 기관들은 여러분들 이제 신용평가 기관은 이제 디폴트 리스크 부도 위험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왜 무슨 ESG랑 무슨 관련이 있어? 똑같은 얘기입니다. ESG가 좋지 않은 기업들은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부도 위험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디폴트 리스크가 커진다고 봐서 이미 한 30% 정도는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더 높아지겠죠, 비중이. 그래서 뭐 관련 평가회사들을 자꾸 사들이고 또 최근에 15개 석유 가스 회사를 신용등급 감시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이제 외부의 압박이 느껴지시죠? 이거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래서 이건 그냥 참고로 그냥 뭐 이건 스킵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소비자 흐름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큰 흐름으로 형성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소비자 운동은 뭐였어요? 보이콧입니다. 안 사는 겁니다. 근데 이 ESG에 관련된 소비자 운동의 특징은 구매 운동이에요. ESG 잘하는 기업 것만 사겠다. 물론 ESG 못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보이콧가 되겠지만 구매 운동의 형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ESG 활동을 제품 구매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소비자가 신뢰할 만한 제품 생산을 하는 게 이게 상위에서 나온 거죠. 최근에 이런 비율이 제일 높고 조금 비싸더라도 ESG 잘하는 기업 사겠다. 한 그게 9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재생에너지 얘기할 때 단가가 지금 화석연료보다 낮아져야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아니 환경을 보호하는데 재생에너지가 어느 정도 좀 비싸도 그 그린 프리미엄 뭐 환경 보호를 위해서 조금 비싸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비싸더라도 ESG 잘하는 기업을 사겠다. 이런 구매 운동의 형식으로 나타날 거다. 이제 세일즈포스에서 이건 이제 글로벌리 한 건데요. 이게 보면 이제 고객들이 많이 반응한 것 중에 이제 올해 위기 발생 중 직원은 어떻게 되었냐, 고객을 어떻게 되었냐, 환경적인 참여를 하느냐, 인종차별에 대해서 이건 미국에 해당되는 겁니다만 뭐 이런 기업들의 제품을 사겠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보시면 좀 색깔이 헷갈리긴 합니다만 밀레니얼 세대하고 Z세대 참 그러니까 80년대 후반부터 아마 90년대 출생한 세대들이죠. 이 세대들이 이제 이 윗부분에 해당돼 더 중시해요. 이런 가치들을. MZ세대. 요즘 우리가 뭐 공정이라는 이슈를 젊은 세대들이 많이 제시하는데 이렇게 보면 특히 젊은 층들이 ESG 가치를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 소비자들의 가치의 핵심이 ESG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이거 이제 보이콧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영국 고객 중 보니까 은행 선택할 때 ESG 고려하는 비중이 10명 중 7명. 그 다음에 이제 카길이 최근에 조사한 데이터인데요. 초콜릿 살 때도 지속 가능성을 본다는 영양이나 브랜드 같이 똑같은 정도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기업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유념해야 될 그런 것 같아요. 이 정도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히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저스티스 디파트 재밌습니다. 정의 예금 운동. 그래가지고 인종 문제가 발생하니까 흑인들을 지원하는 아니면 흑인이 오너인 그런 은행들로 내 자산의 1% 현금의 1%를 옮기겠다. 뭐 넷플릭스나 트위터 유명한 기업들이 동참을 했어요. 했고 45세 투자자 10명 중 8명은 나도 여기 동참해서 그런대로 내 여금의 1% 옮기겠다. 이런 울음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비자 운동은 어디 한 군데서 이렇게 효과를 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요즘 저 쿠팡 여러분들 고전하잖아요. 탈퇴 운동이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소비자 운동의 흐름도 특히 MZ세대가 이제 본격적인 소비층의 주류로 부상하면서 큰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다국적 기업들도 이제 자기 사정이 급하다 보니까 납품하는 기업들이 이제 ESG를 쭉 보면서 납품업체 선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국내에서는 이제 포스코가 신규 거래사들은 ESG 자격 심사하고 진입가격 부여하겠다. 기존 공급사들도 이게 미달할 때는 여러 가지 공급 제한할 수 있다. 이런 흐름들이 이제 기업도 그렇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도 조달할 때 아니면 무슨 구금고를 선정할 때 다 ESG를 보잖아요. 공공 부분이 ESG를, 민간 부분의 ESG 조입을 또 압박할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거 많이 아시죠? ESG위원회, 지속가능위원회 이런 식으로 쭉 많이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지속가능이라는 건 저희 나라 같은 지속가능 발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현재 적절한 성장을 하는 걸 지속가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쭉 만들고 있는데요. 넘어가 보면 지금 우리나라 그러면 현재 성적표는 어떠냐? 왜냐하면 그동안에 사실은 열심히 못했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MSCI나 한국 기업 지배구조원이랑 비슷합니다. 지금 S가 하나도 없어요.
A, B도 별로 높지 않고 10개 중 영어로 얘기하면 레거드, 뒤처진 그런 그룹이 10개 중 7개 기업. 이건 뭐 MSCI도 똑같더라고요. 10개 중 7개.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이 먼 거죠, 사실은. 실제로 이렇게 국제 비교를 해봐도 일본, 미국 쭉 봐도 우리가 상위층 트리플 A 없죠? 없고 우리는 주로 이쪽에 많이 포진돼 있잖아요. 이쪽에. 상대적으로 지금 부진하고 실제 평균 점수 환산해봐도 일본 4.6, 미국 4.4, 한국 3.6. 아직 우리는 갈 길이 좀 먼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진한 게 뭐냐 이렇게 봤더니 기업 지배구조, 뭐 근로안전관리, 폐기물. 여기 보시면 역시 기업 지배구조 이슈가 각국에 다 이렇게 문제들이 있는데 유독 우리가 조금 많이 다른 나라에 없는 게 좀 많이 돼 있는 게 이 폐기물하고 재생. 우리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제조업이 강하고 탄소 배출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약점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건데 그 캐나다에 있는 이제 코퍼레이트 나이트라는 회사에서 지속 가능 평가를 해서 매년 발표를 사실 해요. 근데 뭐 보면 이제 온실가스, 폐기물 쪽 이런 것들을 봐서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뒤쳐져 있는 게 더 보이거든요. 주로 이제 유럽이 100개 중 49개, 역시 유럽이 앞서가죠. 캐나다하고 미국은 합치면 100개 중 29개. 아시아가 역시 뒤쳐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일본이 좀 많은 편이고 우리나라는 2개. 그래서 그 2개가 어딜까요? 그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개가 신한하고 삼성입니다. 신한하고 삼성.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일본 회사가 좀 위고요. 우리 저 삼성전자하고 그 경쟁하는 요즘 많이 얘기되는 TSMC 있잖아요. 타이완. 이게 25위. 근데 삼성은 85위. 그러니까 지금 ESG 면에서도 조금 삼성이 그래도 100위 안에는 들었습니다만 TSMC 대비 좀 격차가 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신한금융은 9위였다가 43위로 일단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기업들은 왜 어떤 이유로 이제 이런 ESG 지속 가능 그런 목표 설정을 하느냐 보시면 이제 C수트, 이제 경영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고요. 투자자들의 압박, 그다음에 B2B 고객들의 압박, 아까 뭐 공급 체인 얘기했잖아요. 공급 체인 납품 많은 업체들한테 이제 본다는 거, 소비자들의 압박, 정부 규제. 이 재밌는 거는요, 근로자들의 압박도 있습니다. 작년에 구글 노조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 선언문을 제가 봤어요. 선언문에요, 복지, 물론 이제 급여 수준이 높으니까 복지, 임금 한 단어도 안 들어있습니다. ESG 하라는 내용이에요. 공정하고 사회적 책임 있는 활동을 하라는 걸 노조가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주로 그럼 어떤 활동들을 지금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있느냐 보면 1등부터 쭉 실증인데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폐기물, 물, 주로 에너지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지금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제 여기 남은 시간에 한 17분인데 핵심적인 내용만 간추려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다 못할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분 ESG 하면은 경영 실적이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런 분석도 나오나 얘기로 하면 천지빛깔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많이 있어요. 근데 역으로 별로 상관관계가 없다는 주장도 꽤 있어요. ESG 한다고 해서 반드시 주가가 높은 게 아니더라. 신용등급이 높은 게 아니더라. 이게 국제기구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럼 ESG 하면 경영실적이 진짜 좋아지는 거예요? 무조건 좋아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퀘션 마크죠. 왜? 사실 여러분 아시면 경영에 미치는 변수 중에 ESG 말고도 많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ESG만 막 해서 이게 이제 우려하는 게 이거예요. 경영 성과가 안 좋았는데 CEO의 변명거리로 활용될 수 있다. 나 ESG 하다 보니까 초기에 지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좋을 거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ESG와 경영혁신이 병행되지 않으면 경영실적이 반드시 좋을 수는 없다. 그 다음에 기업의 장기 가치를 제고하는 건데 단기적으로 하자 그러면 지금하고 다른 게 뭐냐. 근데 이제 어려운 점은 그럼 장기 가치가 높아졌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거냐. 이런 이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건너뛰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속가능 ESG 경영을 하는 것들이 재무 성과가 좋다고 그러는데 그럼 왜 좋은 거냐?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뭐냐 할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이해관계자들과 장기적 관계를 구축하고 혁신을 잘하더라. 또 ESG 하다 보니까 자금 조달 금리가 떨어지고 또 근로자들이 자랑스러워해서 적극적으로 일하고 그다음 우수한 인재들이 이 자랑스러운 회사에 들어오고 또 규제를 잘 대응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그리고 고객들이 브랜드 충성도가 높고 이래서 이런 인과관계가 있어서 결국은 우수한 재무 성과를 내더라. 이제 이런 좋게 보는 쪽에서는 이런 분석들을 해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 좋은 성과를 내는 기업들을 저는 이 이제 연구 레포트가 잘 된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드리는데 잘하는 기업과 못하는 기업들을 보니까 이사회한테 실질적인 권한을 많이 주더라. 이사회가 경영진을 적극적으로 돕더라. 실제로 포드 같은 경우는 이사회가 전략 실행하는 데 많이 관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최고 경영자의 보수, 또 크게 보면 종업원의 보수까지, 근로자, 죄송합니다. 직원의 보수도 지속가능 측정치 연계해서 주더라. 그거를 인테리했습니다. 인테리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해관계자의 소통 프로세스를 붙이고 더 장기적인 경영을 하고, 비재무, ESG 정보 공시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좋더라. 유니레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시장에 이제 분기 실적을 자꾸 내놓잖아요. 예상치를. 우리 그거 하지 말자. CEO가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헤지 펀드들이 쫙 빠져버렸어요. 벌 준다고. 근데 잠시 빠졌다가 나중에 오히려 주가 변동치가 안정화되는 그러니까 단기 경영을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나타난다. 이 기업을 이제 이 기업을 오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제 보통 ESG 잘하는 기업은 보통 파타고니아를 얘기하거든요. 기능성 의류. 그래서 이 파타고니아는 흥미로워요. 그냥 환경보호가 목적인 기업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모든 원료 구입부터 철저하게 친환경적인 걸로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목표는 성장이 아니고 이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Don't buy this jacket 해가지고 뉴욕타임스의 광고도 그렇게 내서 우리 옷 사지 마세요. 그 얘기는 너무 자주 사지 마세요예요. 우리는 품질 좋게 만들고 우리 옷을 오래 입으십시오. 그리고 중간에 해지고 낡아지면 보내세요. 우리가 수리해서 다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해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장사가 될까?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비상장을 철저하게 고집합니다. 투자자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기업이 이런 가치를 추구하다 보니까 구매 운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파타고니아는 급여 수준도 꽤 높은 기업입니다. 근데 오늘 시켜드리고 싶은 기업은 오르스테드라는 기업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파타고니아는 많이 알아요. 소비재니까. 오르스테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코퍼나이트. 저는 기업들이 이 기업을 많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간이 많아서 자세히 시간이 없어서 이제 끝나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 못 드리는데, 이제 ESG는 개론은 충분한 것 같아요. 솔직히. 개론 넘칩니다.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잘할 거냐, 그러면 딴 거 없습니다.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잘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이 기업이 저는 놀랍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공부를 꽤 했어요, 자료를. 근데 불과 2008년 이때 화력발전 기업이었어요. 그래갖고 전체 그 수익의 발전 비중의 85%가 화력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후변화가 이슈가 되니까 이 경영진하고 이렇게 CEO가, 경영진과 이사회가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바꾸자 그래가지고 잘 나가는 화력발전을 다 접기 시작해요. 그리고 풍력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풍력은 지금도 우리 재생에너지 얘기하지만 모르겠잖아요. 이게 잘 될지. 근데 중간에 한번 위기가 와요.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이슈잖아요. 낮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사들 다 철수하는데 더 과감하게 투자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뤄가지고 발전단가 인하를 해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원래 화력 85를 재생 85로 올리자. 그래가지고 목표를 40년을 세웠는데 21년 앞당겨 달성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영업이익은 2배 늘어나고요. 탄소 배출량은 85% 줄여서 상당히 놀라운 기업이에요.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10년에 그냥 확 뒤바꿔 버린 거죠. 근데 아주 성공적으로.
근데 이 기업이 이제 Our Green 제목을 까먹었어요. Our Green Revolution Transformation 한번 보고서를 냈어요. 그 마지막 페이지 정도 가면 뒷부분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 것들을 쭉 회고하면서 우리가 배운 Our Lesson, 배운 교훈들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 과정 중에 제일 어려웠던 거에 대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면 기업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보통상적으로 이건 기술적 이슈야. 이건 재무적 이슈야. 얘기했는데 우리가 다 뚫어보니까 이건 리더십 이슈다. 그래서 우리는 리더십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저는 예를 들어서 미디어도 똑같고 기업도 그렇고 이제는 개론보다는 잘한 기업들이 어떻게 했는지 예를 들어서 뭐 미디어 같으면은 파타고니아 CEO 아니면 올스테드 뭐 했던 사람들 인터뷰에서 들려주면 또 기업들도 특히 저는 이 기업을 많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변화를 이룬 기업이거든요. ESG를 통해서 수익력도 높아지고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쭉 가고 근데 여기선 제가 이제 본질적 문제 제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까지요 여기 ESG고 이제 재무성과 잘하고 못하고 좋고 나쁘고 지금까지 이건 이제 제가 만들어봤는데 쭉 자료를 보다가 시장에 환호했던 기업들은 이 첫 줄이에요. ESG를 잘하든 못하든 재무성과가 우량하면 다 좋다고 봤어요. 그죠? 근데 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요구하는 거는 ESG도 잘하고 재무성과도 좋은 이쪽으로 들어가라는 거거든요. Doing well by doing. 좋은 일을 해가지고 성과도 좋은. Doing well by doing good.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더 까다로운 기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ESG를 못하는데 실적은 좋은 기업들은 특히 이제 우리 아까 엑슨모빌이나 이런 데들은 니들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라고 보는 거죠, 시장이. 그죠? 그리고 이 둘 다 못하는 건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볼 이슈가 있어요. 미디어도 고민하고 시장도 고민하고 우리 여러분 고민할 수 있는 게 ESG 잘하는데 재무성과가 좀 그래요. 이 기업을 어떻게 볼 건가? 우리가 정례의 전통적 그 기업 가치 기준에서 보면은 불합격이죠. 근데 지금 ESG 열심히 하라고 하잖아요. 재무성과는 또 그다음에 장기 가치 높이라며 왜 자꾸 단기 가치 나쁘다. 난 ESG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단기 가치가 좀 안 좋은데 왜 이거 가지고 자꾸 얘기해. 이런 항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에비앙 만드는 생수 만드는 회사 다농이잖아요. 프랑스. 그 CEO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ESG 전도사예요. 근데 네슬레 이런 경쟁사보다 실적이 안 좋았어요. 행동주의 주주들이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놓고 지금 말이 많아요. 아니 ESG 열심히 하라며 그러면 재무성과 좀 안 좋을 수도 있지. 이걸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이제 남은 시간 주로 이 말씀 드릴게요. 뭐 뒤에 다른 얘기 있으면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국민연금이 ESG에 자산의 50% 하겠다고 했잖아요. 보십시오.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낮아지면 어떡할 겁니까? 와글와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ESG 잘 못하지만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 이거 외면할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외면할 수 있을까요? 거꾸로 ESG 잘하는데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기업을 참고 기다려줄 수 있을까요? 저 이거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연금이든 블랙록, 천합시 블랙록이든 뱅가드든 단기적으로 내가 수익률을 희생할 각오로 ESG를 밀겠다라고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 나중에 수익률과 ESG가 상충됐을 때 수익률을 선택하면 그 사람들은 그동안 가짜로 ESG를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가장 큰 압박이 투자자인데 국민연금 50% 채워놓고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됩니다. 언론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가 ESG는 마지막 장이 있습니다만 뭐 여기서 최근에 그 헤드라인 외신 헤드라인 ESG 마라톤 나더 스프린트 이렇게 나옵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이다. 몇 가지 ESG 잘한다고 경영실적 좋아지는 게 반드시 좋아지는 게 아니고 ESG 한다고 해서 그걸 반드시 실현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몇 가지의 진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SG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수익률을 희생하고서라도 ESG를 밀어줄 만한 진정성이 있느냐.
그럼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파트였네요. 기업과 ESG는 기업 경영진 이사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기업 구성원들이 다 체질화돼야 됩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전략에 녹이고 가치사슬 전반에 다 녹여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내 CEO가 임기 3년인데 그걸 생각하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기업의 진정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두 번째, 투자자가 수익률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ESG를 지지해 줄 것인가의 진정성. 세 번째, 소비자들 지금 우리가 구매운동 얘기한다지만 아직은 부분적인 운동입니다. 그리고 구매 의사, 아까 의사로는 나타났지만 아직 실행으로는 나타나지 않거든요. 조금 비싸더라도 ESG 잘하는 기업의 제품을 사줄 거냐 하는 진정성. 이런 진정성들이 모이지 않으면 ESG를 남의 일로만 생각하는 거죠. ESG를 내 일로 생각하지 않으면 저는 우리가 지금은 와글와글대고 보여주기 싫고 ESG가 떠들썩하지만 의외로 결과가 초라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의 표준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 룰 이슈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ESG를 실현해서 보다 살만한 지구, 보다 성장의 열매가 골고루 공유되는 경제, 투명한 기업 이거를 만드는 거는 결국은 본질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그 진정성이 좌우할 거다. 그래서 지금 성공할 거라고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46분, 한 4분 정도 했는데 이 정도에서 마지막에 좀 하고 싶은 말씀을 드려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제가 근데 단원사에서 한번 다시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여기 단원이니까 어쨌든 ESG는 잘했지만 단원의 CEO가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해관계자본주의와 ESG 전도사고요. 그 죽어가는 토양들을 유기농 되살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래 갔는데 최근에 이제 경영 실적이 꽤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행동주의 주주들, 그러니까 단기 이익을 중시하는 주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단원의 CEO를 이제 해임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그럴만도 해. 수익 안 좋으면 책임져야지. 근데 한쪽에서는 아니 ESG 열심히 하라며. 그 하다 보면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안 좋으면 수익률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투자자의 본심은 뭐지? 이렇게 묻는 거죠. 질문하는 거죠. 그 얘기를 말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그룹에 속한 기업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ESG의 진정성이 좀 드러날 수도 있다. ESG 바라보는. 그렇죠. 우리가 지금 ESG를 얘기하는 거는 장기적 가치를 올리자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단기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버리면 우리 정말 ESG 하자는 거 맞아? 이런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경영자들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네요. 경영자.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게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인데 지금 문제는 이제 모든 투자기관들이 따뜻하게 우리는 ESG 할 거야. 국민연금은 자산의 절반을 넣는다고 그러죠. 근데 지금 벌써 나와요. 뱅가드 같은 데에서 이제 ESG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러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전부 IT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ESG 수익률이 높다고 하는데 최근에 사실 IT 기업들 수익이 높은 건 팬데믹 때 그 IT 수요가 높아서 높은 거지 ESG 잘하니까 막 사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여러 가지 이제 혼선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정착될지는 지켜봐야 될 게 많고 그 중에 중요한 게 그런 플레이어들의 진정성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한국에서 아까 신한하고 삼성전자가 이제 100위 중에 2위. 예. 그다음에 그 세컨티어에도 꽤 괜찮은 기업들이 있으면 이게 좀 어디? 잘하면서 한국 기업 중에서 한국에서는 저도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A에 해당되는 게 몇 개 없거든요. SK 쪽에 몇 개, 풀무원 이런 기업들 좀 많이 얘기되죠. 예. 다시 질문 없으실까요? 그죠. 설령 얘기를 아까 미중 갈등의 그 나중에 굉장히 적대적이고 경쟁적인 지금 상황이잖아요. 근데 무기화가 될 수 있다. 예. 미국이니까 그런 녹제 룰로 만들 수 있다. 예. 중국이 무기화가 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도 뭔가 선제적 대응을 해서 국제 룰 세팅에 들어가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32년 동안
그 회사가 10년 만에 화력 예. 풍력으로 바꿨다고 했어요. 근데 난 처음 듣는 회사가 치고 예. 어디 있어요? 그게? 위치가? 걔네 사업장이 어디 있어요? 덴마크고요. 덴마크. 예, 덴마크 기업이고 해외 진출 많이 하고 있는데 국제 기업입니다. 풍력하면 오르스테드를 많이. 그 덴마크 쪽이 많이 만들어주고 날개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일대 주주가 덴마크 정부입니다. 아, 정부예요? 예. 그러니까 그쪽은 이제 북해 북유럽이고 바람도 불고. 예. 그러니까 풍력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유리함. 예, 그러면. 비교가 안 되니까. 예. 그 경우를 그대로 우리의 경우로 이렇게 전치하려면 좀 어렵지 않을까. 예, 두 가지 말씀. 그래서 앞부분은 저는 사실 기업들이 더 체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2050년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고, 지금 뭐 G7 회의에 초대받을 정도에서 우리가 중국 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는 그래서 정부가 조금 더 솔직하게 2050년 가는 게 이게 상당히 버거운 목표고, 그럼 기업들이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정책적으로 지금 어떻게 재정에서 어떻게 지원할 건지, 그 다음에 이거를 기업들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미국이 지금 가려고 하는 시스템이 그거잖아요. 미국이 옛날에 강했던 이유가, 강하다가 약한 이유가 산학 정부 잘 트라이포드 이 삼각형이 잘 운영됐거든요. 그걸 복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도 좀 이렇게 뭐랄까 전력으로 대응하는 체제를 만들 좀 필요가 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이슈가 아니다. 우리 남들은 60년에 줄이는 걸 30년에 줄이는 걸 우리나라에서 해낸다. 이거 나중에 기업들 비용이 막 늘어나서 경쟁력 악화되면 어떡할 거냐 말이죠. 제조업이 강한 나라인데. 그래서 생각보다 간단한 이슈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론화시킬 좀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저도 이 부분 아주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다음에 이제 오르스테드를 말씀드린 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바로 적응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는데,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리더십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스토리도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가 하는 방식이 이래요. 매년 이해관계자들하고 엄청 소통을 해요. NGO 다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매년 해요. 쫙 걔들 씀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주제들을 한 다음에 회사 안으로 가져와서 중요도 순으로 가립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중에 20개를 추출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매 단계마다 점검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프로세스를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이거를 굉장히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해놓고 리더십이 어떻게 이걸 이렇게 쭉 드라이브 해가는지 그런 점에서 좀 소개를 드렸는데,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좀 우리가 그대로 배우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 뒤에 아까 질문하신 분. 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출할 때 ESG를 기준으로 삼고요. 또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들도 이 투자 기준으로 ESG를 삼는데, 이 투자를 하려면 평가 기준, 투자할 수 있는 잣대를 이제 평가 기관에 등급을 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평가 기관이 우리가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난무하고 있는데, 이 평가 기관들의 객관성, 공정성, 이런 걸 어떻게 좀 확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저도 이제 구체적인 평가를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공개된 데이터 정수로만 보고 있는데, 뭐 MSCI가 하고 또 블룸버그 스코어링도 하고 있고 뭐 신용평가사들이 시작하고 있고, 그래서 각각이 객관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틀리니까, 예를 들어서 웰즈파고 같은 경우가 런던 거래소가 만든 리피니티브인가에서 A+인데 다른 데 가면 C거든요. 그건 좀 심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다만 이런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유념해서 봐야 될 거는, 그럼 모든 평가기관들에서 똑같은 등급이 나오는 것도 맞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지표가 많기 때문에 이 A라는 평가기관은 뭐 환경 웨이트를 더 키울 수 있고, B라는 평가기관은 사회를 더 키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뭐 구체적인 실무로 들어가서 고민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 SASB에서 하는 머테리얼리스트 매트릭스 같은 걸 활용을 하면 내 회사의 중요한 이 많은 지표 중에서
우리는 이거를 왜 이 정도 10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 10개를 중심으로 우리는 잘하기로 했어. 그거를 설득력 있게 공표하고 그 10개 웨이트를 집중적으로 보는 평가기관 거를 선택하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기관에서 다 A를 맞겠다, 이거는 과욕인 것 같아요. 다만 로지컬리 내가 왜 이걸 중시하는지, 그래서 이걸 중시하는 평가기관의 등급을 우리는 이건 기준으로 삼을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시장에 로지컬리 얘기하면 저는 그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약간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교수님 가기 정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웰스파고 은행을 들으니까 무슨 기억이 나냐면 그 넷플릭스에 에르몬이라는 그런 나라가 있거든요. 나쁜 기업들 살아가 나오는데 그게 웰스파고 은행이 나옵니다. 뭐로 나오냐면 강매야, 강매. 직원들한테 이 목표를 달성하는 목표는 엄청 좋더라고요. 또 고객 데이터는 추천하는 것보다 웰스파고 은행이 아주 중요한 그 웰스파고 은행이 한동안 혁신 사례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그